일단 제 소개를 먼저 다시 하자면 저는 20년 동안 그 성빈센트 병원 치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병원은 구강외과, 보철과, 보존과, 뭐 통합진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수술을 하는 구강외과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어요. 일하고 있는 심송치과에서도 거기 때 같이 20년 동안 손발 맞췄던 구강외과 교수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구강외과랑 보존학이랑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치위생사가 웬 골다공증?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 그 병원에 치과에 가면은 우리가 치과에다 무슨 약 먹는지 꼭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혈압약. 혈압약은 왜 얘기해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하려면 마취를 해요. 그렇죠? 근데 마취약에 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마취약의 그 성분이 혈압을 더 올려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는데 내가 그런 게 얘기 안 했어. 근데 의사가 모르고 에피네프린 약을 몇 대를 넣었어. 그럼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거는 근데 환자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당뇨약 먹는 거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중증의 그 당뇨 환자는 이를 뽑고 나서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는 오히려 종합병원에 와서 발치를 하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 그런 분들은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들이 이를 뽑거나 큰 수술할 때는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지리하게 피가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병원에서 질환 처방 받을 때 치과 치료 받을 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걸 치과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 왜 얘기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치위생사임에도 불구하고 요거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다공증 정의와 유형, 그다음에 어떤 원인들이 있고 어떤 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예방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련돼야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오늘 볼 건데요. 우리 골다공증이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뼈도요. 우리 갑오종갈비 가서 갈비 뜯을 때 옆면 보면은 구멍 숭숭숭 있죠. 어느 정도의 구멍은 있어야 플렉시블해서 뼈가 안 부러져요. 이 정도는 정상인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밀도와 질이 너무 떨어져서 골다공이라는 거는 마늘다, 구멍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많으니까 잘 부러지겠죠. 그래서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퇴골 골절돼가지고 입원했는데 뭐 요양원에 뭐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골절이 잘 되고 골절이 되고 나서 잘 안 붙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의 유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원발성이라고 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하는데 특히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생겨요. 호르몬이 바뀌면서. 이게 원발성이고 2차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아니면 장기적으로 먹었던 약 때문에 생기는 골다공증이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 환자나 내가 고혈압 약을 장기로 복용했다. 그러면 또 이게 원인이 돼서 골다공증이 생겨요. 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다. 이래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발성 원이라 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어. 그냥 유전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아성이라 그래서 애기들인데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겨요. 특히 요즘 애들 되게 뼈 많이 옛날 애들보다 많이 이제 다쳐서 오면 뼈 부러지잖아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요즘에 옛날보다. 그러면서 호르몬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사실 골다공증이 많아요. 이런 이제 유형들이 있고, 이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연령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50대 폐경 이후에 확 감소가 돼요. 뼈가 만들어지는 세포가. 그러면서 이제 골 밀도가 그냥 감소되는 거예요. 50세 이후에 가속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특히 폐경후에는 우리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이 감소돼요. 근데 남자는 안 생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남자도 토스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올라가요. 또 유전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50이 넘었어. 폐경을 했어. 근데 우리 엄마나 자매 중에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 거의 99.9% 나는 골다공증 환자라고 보면 돼요. 환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이런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러기 전에 위험 요인, 어떤 요인 때문에 골다공증이 또 생기는지 보면 생활 습관. 우리 양자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칼슘 유실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측정해보면 알잖아요. 특히 커피 드시는 분들은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분들 중에서 골절 많이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알코올도 역시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면서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운동 부족. 우리가 기부수하고 한 달 있다가 풀으면 다리가 얇아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안 쓰면 퇴화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이나 뼈에도 자극을 계속 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의학적인 요인을 보면 아까 스테로이드나 혈압이나 항경령제를 장기 복용하면은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드럭모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영양소 도둑이에요. 우리가 혈압약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먹다 보면 비타민 B나 비타민 D, 칼륨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를 따로 보충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근데 내과에서 약 처방할 때 고혈압 약만 처방하지 비타민 처방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영양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으로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골다공증에 잘 옵니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영양결핍, 칼슘, 비타민 D 부족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골다공증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칼슘제도 처방 받으셨고, 비타민 D 생성한다고 실내에서 운동 안 하고 나가서 운동하셨어요. 근데 그거 쉽게 좋아지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결핍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치과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인데, 치과의 연관성을 한번 보면요. 이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턱뼈가 다 괴사된 거예요. 턱뼈가 괴사되고 치아가 다 빠진 거죠. 이게 골다공증 약 중에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한테 많이 처방하는 약이에요.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약물 때문에 치과적으로 이렇게 악골 괴사가 올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치아가 있으면요, 짱짱한 잇몸 뼈가 와서 잡아줘야 돼.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약한 뼈가 잡아줘. 그러면 당연히 이가 흔들리고 빠지겠죠. 요런 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어. 그럼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뼈세포들이 막 와가지고 단단하게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뼈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 환자는.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연관성이 있는데, 요거는 대학병원 근무할 때 제가 이제 강의 자료로 쓰려고 저희 실제 환자를 촬영해 놓은 사진이에요. 그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할머니들이 특히 이제 빈센트 병원 종합병원이었으니까 골수염 환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웬 치과에 골수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골수염이 턱뼈에 많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몸 안에 이런 뼈들은 사실 염증이 이제 침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잇몸 아래 바로 턱뼈가 있죠. 그럼 여기로 세균이 바로 타고 들어갔을 때 제일 침투하기가 가까운 게 턱뼈예요. 그래서 여기 할머니들이 여름에만 되면은 고름 막 나고 막
이러셔서 여러 사람 입원해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하나가 이 골다공증 약 때문이에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는 약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뼈는요 항상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고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작용해요.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를 해줘야 돼. 이렇게 없어진 자리에 생기고 없어진 자리에 생기고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새로 안 생기는 거잖아요. 조골세포가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제는 뼈를 생기게 하는 약이 아니에요. 골다공증 약은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골다공증 약은 뼈를 생기게 하는 약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 약이 아니라 이 없어지는 뼈를 차단시키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없어져야 되는 뼈들이 오래 있어. 그럼 얘네가 어때요? 고인물들이죠. 프레시하고 신선한 뼈들이 아니라 오래된 애들이에요. 그럼 염증에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잇몸이 이제 스케일링이나 이런 걸 자주 해서 건강하면 되는데 관리를 안 해. 그럼 세균이 조금만 침범을 해도 턱뼈가 괴사되는 거예요. 고인물들이라서. 염증에 취약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오셨어. 고름이 질질 나고 딱지가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막 그런데. 근데 저희 보면요. 일단 진료실을 들어오시면 알아요. 왜? 악취가 나요. 뼈가 썩는 거기 때문에 고름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유 턱뼈 괴사된 환자분이시네 준비 처방 이렇게 루틴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고름이 계속 나고 있어요. 고름이 겉으로 안 나면 이렇게 많이 부어서 오거나 두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턱뼈가 괴사돼서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마취를 하고 뼈를 싹 긁어내고 이게 이제 턱뼈 괴사된 거를 이렇게 긁어낸 거고 염증 조직을 이렇게 긁어내죠. 그리고 이제 턱뼈가 다시 재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연세 있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재발도 잘 돼요. 왜냐면 뼈 속에 세균이 침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걔가 좀 낫는 듯 싶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다시 고름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막 항생제를 주사로 맞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플란트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서울시 그 치과 의사에서는요, 골다공증 약을 맞기 전에 치과 치료부터 먼저 받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내가 골다공증 약을 언제 뭐 먹을지도 모르고 언제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치과 치료 먼저 받고 골다공증 약을 먹기 시작한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해야 돼.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뭔가 수술을 해야 되면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수술하기 3개월 전에 끊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3개월을 끊어야 돼요. 근데 골다공증 약 말고 주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사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주사라고 괜찮냐? 그건 아니에요. 주사도 기전은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주사는 그 대신에 주사에 따라 다른데 더 오래 끊어줘야 돼요. 근데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대퇴골 골절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 약을 몇 개월 끊었는데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서 뼈가 부러진다?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정의학과에 우리가 컨설트를 내보면 그냥 하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 보면 체중 부하 운동, 걷기, 무게를 실어서 운동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뼈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해줘야 되고 과다 음주자제. 특히 우리가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빛에 노출시켜라 했는데 사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사실 영양이죠. 여기 있는 거 다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칼슘 섭취를 하기 위해서 유제품, 뭐 생선, 그다음에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햇빛에 노출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선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단백질도 잘 먹어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바로 리스토레이트죠.
리스토레이트는요, 보세요. 8가지의 무기질과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어, 한 포에. 그래서 여기는 이게 그 PM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뼈와 치아 형성 및 신경과 근육 유지에 필요한 칼슘이 들어있어. 또, 뼈의 형성과 에너지에 이용되는 망간도 들어있어.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산소와 혈액 에너지 생산 필요한 철분, 마그네슘, 아연 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칼슘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비타민 D였거든요. 얘는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한 포에. 우리가 이걸 다 먹으려면요, 사실 알약으로 다 챙겨 먹으려면 50만 원이 든대요. 근데 체내 흡수율은 5에서 15%밖에 안 돼. 근데 리스토레이트는 한 포에 3만 원이면 되죠. 3만 2천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아니 흡수율이 98% 이상이에요. 리스토레이트는. 근데 어떻게 이게 98% 이상이지? 저는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알약으로 먹는 것과 리스토레이트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얘가 이렇게 흡수율이 좋은가? 그래서 보면요. 제가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실험을. 리스토레이트 이온화 실험이에요. 보세요. 얘가 전기가 통해요. 전기가 통하면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제가 타가지고 물로 부어봤어요. 정말 전기가 통하는지. 여기 미약하게 불이 들어오죠.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요 한 포에. 그러면 조금 더 타볼까? 그랬더니 더 타봤어요, 제가. 동영상 빨리 감기 같은 기능을. 이거 2분 몇 초라 너무 긴데? 여기 있다. 제가 이게 더 타요. 그러면 리스토레이트를 더 첨가할수록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실험에서는 사실 2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만큼 미네랄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전기가. 두 번째는요, 얘가 이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뭐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물체는 안정성을 띠기 위해서, 중성화되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물에 타면 걔가 중성화 성질이 바뀌면서, 이온화가 이렇게 되면 분자가 잘게 쪼개지면서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가 있게 된대요. 세포막을 잘 통과하면 그만큼 영양 흡수가 더 빠르게 잘 되는 거죠.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사실 이온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음료 들어보셨죠? 이온 음료는 우리 마시면 갈증 해소가 빠르게 되잖아요. 그게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리스토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온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율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32,000원에 이렇게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 이온화되어 있어서 흡수율까지 좋다? 너무 대박인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골다공증 검사해 보신 분 계시죠? 골밀도 검사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통해서 찍어요. 그럼 척추뼈나 엉덩이뼈를 검사하고 또 하나는 피 검사를 통해서 칼슘이나 비타민 D 중에 뭐가 부족한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듯이 50이 되면서부터는 골밀도가 확 줄어버려요. 근데 남자보다 특히 여성에서. 그래서 빈센트 병원에 여름만 되면 할머니 골수염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여성에서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는 정상 수치는요, 보시면은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그 다음에 1.0에서 2.5는 골감소증. 1.0 이하여야지 정상이에요. 이 수치 잠깐 기억해 놓으시고,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의 수치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2023년 1월 5일에 골밀도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검사했을 때가 표를 확대하면 하나, 둘, 셋, 4가지에서 골다공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2.4니까 거의 뭐 4개 아니면 5개에서 골다공증 수치가 나왔죠. 저희 어머니가 리스토레이트를 한 번에 2포씩 매일 꾸준히 3개월을 드셨어요. 3개월을 드시고, 저녁에. 3개월 드시고,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다. 2024년인데, 2024년에 다시 쟀을 때는 하나만 뜬 거예요. 골다공증 수치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하나만 이제 골다공증으로 뜨신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리스토레이트는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무리로 결론. 골다공증은 일단 걸린 다음에 우리가 개선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기 예방 너무 간단하게 우리 리스토레이트 마시면 되잖아요. 운동하고, 그쵸? 그런 조기 예방과 관리로 건강한 뼈,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랑 구강 검진으로 우리 모두 활기찬 삶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